미드나잇 애널리스트 콜 US 스탁의 김준영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이구야, 머리 하셨네요. 오,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아, 네. 멋지십니다. 자,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제 금요일장을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지표 보셨겠습니다만, CPI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많이 튀었다. 요게 이제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안 좋았다. 이거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나마 좀 CPI가 잘 나온 것까지는 좀 그래도 일부 이제 전월 대비로는 좀 많이 올랐지만, 뭐 예상치 대비 좀 낮아졌다는 점, 그리고 휘발유 값이 뭐 21% 오르긴 했지만, 나름 이제 전기료 같은 경우는 0.8% 정도 상승하면서 좀 버텨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미시건 심리지수가 예상치보다 확실히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약간 지표가 분명 일부 좀 문제가 있고, 특히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4.8%로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런 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조금 더 CPI에 대한 시장의 중심도가 좀 높았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으로 좀 특사를 보냈기 때문에 그 특사로 인해서 정말로 좀 그동안 이 협상과 관련해서 협상이 좀 잘 안 됐다, 뭐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게 다르다라는 말들을 조금은 이제 풀고 확실히 좀 하나의 좀 제대로 된 협상안이 좀 시작될 수 있을지, 그래서 그 주말까지 어떤 증시에 그리고 이 지정학적인 좀 중요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일로 예정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의 미국과 이란의 이제 평화 협상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이야기 분명히 할 겁니다. 지금 보니까 제이디 벤스, 위트코프, 제러드 쿠슈너 이렇게 세 명이 가는데 뭘 얘기할지는 정확히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 딱 뭘 하겠다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그 부분들이 있죠. 그 이란의 10가지 조항을 보면은 이 우라늄에 대해서는 뭐 그냥 내버려 둬라라는 말을 했는데, 반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그 15개 안에서는 막 우라늄은 당연히 일단은 다 시설 자신들이 감시해야 되고, 원자력 같은 거, 농축 우라늄들 같은 경우는 IAEA에 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부딪혔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군대를 빼는 과정 속에서 이제 뭐 헤즈볼라라던가 이런 거 이란인과 관계를 좀 단절시켜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반대로 이란 같은 경우는 그 레바논과 관련돼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으로 꽤나 한 크게 두 가지 축에서 우라늄과 그다음 나머지 지정학적인 좀 넓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많이 부닥치게 될 거라서 이 부분이 핵심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이번 전쟁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보다는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을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미국도 같이 개입한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이 이스라엘을 최종적으로 이 협상하는 거랑 별개로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좀 같이 한번 봐야 될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새벽에 알림이 떠서 일어나서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바논과 대면 회담을 하는데 일단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네타냐후는 또 일요일 날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재판을 한다면서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 재판을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전쟁을 좀 일으키는 원인이죠. 재판 가면은 자신이 좀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전쟁을 좀 끊이지 않고 일으키면서 자신의 어떤 정권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현재 전쟁을 하는 요인이 이 외부적인 문제보다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 시점에서 생각보다 좀 통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 전쟁이 끝나면 잃을 것만 남은 사람 같은 경우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대안을, 굉장히 좀 새로운 안을 제안하지 않는 이상은 이스라엘에 맡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뭐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가 네타냐후에 덫에 걸렸다, 낚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회담이 진행되냐에 따라서 어찌됐든 증시는 움직이니까 좀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얘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이제 GPS로 잡히는 선박 통행량을 보니까 확실히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회복이 됐습니까?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최종 한 6대까지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다수가 좀 이란 측 이렇게 선박인 것으로 많이 알려졌고요. 특히나 통과된 선박들 대부분이 이제 중국을 향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상 소위 서방권, 이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 안에서도 좀 이런 한국이나 동아시아, 일본 이쪽을 잇는 그런 이 유조선들이 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이번 이 휴전안에 대해서 여전히 나머지 국가들은 좀 의구심 그리고 우려를 낳고 있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 유가와 관련된 우려는 확실히 주말간에 뭔가 변화가 없다면 거의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유가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좀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GPS 마린 트래픽 보고 있는데 대부분이 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박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분위기로 보인다. 결론은 회담에서 뭔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캐비넛 씨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우리는 이미 봤어야 됩니다. 캐비넛 씨의 실물 얼굴을 방송으로 봤어야 되는데 나타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연기됐다면서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일단은 5월에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의장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이번에 연기된 표면적인 사유는 재무와 관련된 서류들을 제대로 이렇게 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아내가 이제 에스티로드의 상속녀인 제인 로더였고, 과거에도 이 2006년도에도 연준 위원으로서 이렇게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좀 자산 관련해서는 되게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냈어야 했거든요. 한 1,200개 정도의 그때도 자산을 신고해야 될 만큼 굉장히 자산을 다양하게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지연됐다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거의 실상은 은행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좀 통과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현재 좀 지연됐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국 이것의 어떻게 보면 원인은 다 파월 의장을 계속해서 수사하려고 하는 좀 움직임 때문이고요. 이번에도 연방 검사장이 수사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화당 내 지금 연방위원회가 상원 안에서 연방은행위원회 위원들이 한 24명이 있습니다. 13명이 공화당, 11명이 민주당인데 이 13명의 공화당 안에서 한 명만 반대를 하면은 이게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공화당에 있는 필리스 의원이 자신은 이 파월 의장과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통과하지 않겠다, 인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이 문제가 파월 의장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캐비넛 씨가 좀 청문회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달 15일까지가 파월 의장의 임기인데 그 이후에는 분명히 파월이 자신이 대행을 할 거라고 했는데 백악관에서는 또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분명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든 좀 케빈 워시와 관련된 통과를 좀 시키는 게 목표였겠죠. 하지만 네, 약간 파월 의장이 그 당시에도 그렇게 이 FOMC와 관련해서 회의 Q&A 세션에서 자신의 어떤 임기와 관련돼서 임시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만큼 아마 좀 자신의 어떤 향후 거취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 파월 의장이 결국 이 청문회가 통과가 안 되면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 점과 별개로 일단 파월 의장이 의장으로서의 임기가 5월에 끝나는 것이지 이후에 그냥 단순한 연준 위원으로서의 임기는 좀 또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좀 같이 고려한다면 네,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5월 이 청문회가 제대로 끝나지 않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5월 이후에도 임시 의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사실 저는 파월 의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좋고 워딩이 너무 또렷해서 볼 때마다 이것이 의장의 품격인가 하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좀 기다려보죠. 주가 빠지는 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섹터 얘기로 한번 가볼 텐데 오늘 실적 발표 하나 있었죠? 네, 오늘 TSMC의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 또 사상 최대치의 그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번에 이제 3월까지 매출이 나오면서 이제 1분기 매출 전체를 좀 볼 수 있게 됐고, 1분기 매출 전체로 봐도 전년 동기 대비 35.1% 그리고 예상치를 또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3월 매출 자체도 굉장히 잘 나왔고, 이 3월 매출이 굉장히 주는 의미는 이란 전쟁에도 AI 칩 수요는 좀 지속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번 1분기 전체를 봤을 때도 예상치를 이미 상회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4월 16일에 있을 어닝콜, 이 어닝콜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이제 이익이랑 함께 향후 AI에 대한 전망을 또 발표해 줄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 실적 발표 때도 이 TSMC CEO가 굉장히 AI 칩과 관련해서의 자신감이 강력했습니다. 특히나 단순히 뭐 AI 칩 수요가 높다를 넘어서 막 자신의 고객으로부터 이렇게 제안을 받아가지고 캐펙스를 올려야 하는 그런 발언들을 좀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 바라본다면 이번에 TSMC 매출을 봤을 때도 다음 4월 16일에 있을 어닝콜 이후 굉장히 또 AI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의 우려를 좀 일부 씻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16일에 있을 어닝콜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주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아르테미스2가 이제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오는데 내일 이제 지구로 돌아온다고요? 네,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그 지구에 딱 들어오는 시점은 오전 7시 반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안가에 딱 정확하게 이제 들어가는 시간은 예정된 시간은 9시 7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마 그쵸. 아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9시 좀 넘으면은 이제 지상에서 이미 관련된 함정을 보내놨기 때문에 배를 보냈기 때문에 거기 세워서 이제 멀쩡히 이제 미국으로 귀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굳이 남아있는 문제점들 사실 이미 웬만한 이 우주 관련해서 달 뒷면도 잘 체크했고 심지어 뭐 새롭게 발견한 크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 아르테미스2의 이름, 오리온 우주선의 이름을 따서 그 인테그리티라고 짓는 등 굉장히 임무를 좀 잘 완수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무사 귀환만 남았는데 이 무사 귀환하는 과정에서 남은 문제가 이제 방열판과 관련된 문제고요. 아르테미스 1 때는 이 방열판 굉장히 지구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뜨거운 온도가 되는데 그때 방열판이 좀 많이 깨졌습니다. 원래는 깨지는 게 아니라 녹으면서 하나씩 뭔가 빠져야 되는데 한 번에 딱 깨지는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 아르테미스2에서는 그거를 일단은 그냥 진입 경로를 어떻게 보면 방열판 자체를 업그레이드했다라기보다는 들어오는 우주선의 어떤 궤도를 살짝 변경하고 뭐 잠깐 쉬었다가 내려오거나 이런 방식으로 바꾼 건데 이거를 실제로 테스트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실내에서만 테스트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좀 무사히 들어올 수 있을지 특히나 결국에 무사히 오지 못하면 이번 임무는 아무리 나머지가 다 잘 돼도 결국에는 실패가 될 수 있는 미션이기 때문에요. 마지막까지 정말 한국 시간 기준 9시 좀 넘는 시간에 잘 해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지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1987년에 이 챌린저호였나요? 우주 왕복선이 폭발을 했을 때 이 착륙을 하다가 이 차폐막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사람을 태운 상태에서 폭발을 했던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당연하게도 무사히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술의 그 시간 격차가 수십 년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네. 영화처럼 그냥 막 드나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엊그저께도 For All Kind라고 하는 이제 우주 영화를 봤는데 거기는 막 화성에다가 집을 짓더라고요. 화성의 집이요?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은행 CEO들이 백악관에 갑작스럽게 소환당했다 이런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게 AI 때문이라고요. 네, 또 이제 엔트로픽 때문입니다. 네, 정말로 이번에 뭐 중요한 정말 이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의 CEO들은 전부 다 호출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 이 미토스가 워낙에 뭐 성과가 좋고 강력해가지고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만큼 일단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강한 방어 태세를 갖출 것을 요구를 했고요. 다만 이제 JP 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뒤에 조금 좀 더 말씀드릴 그 프로젝트 글래스 윙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개인 사정상 좀 참여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주요 뭐 시티라던가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는 모두 참여하면서 확실히 이번 이 미토스발 이 위험에 대해서 월가도 그리고 백악관도 다 굉장히 좀 주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미토스를 만든 엔트로픽은 이 글래스윙이라는 프로젝트를 좀 발족을 시켰습니다. 이 글래스윙이라는 건 결국 나머지 기업들이 정말로 사이버 보안으로 인해서 혹시나 정말 파괴돼가지고 정말 제로데이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엔트로픽의 주도로 이렇게 막 1억 달러 크레딧도 제공하고 오픈소스 보안단체에 돈도 주면서 이런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특히나 이번 이 프로젝트 글래스윙과 관련해서 이 미토스가 워낙에 강력했던 게 일반적으로는 막 취약점, 보안적인 취약점을 발견하고 나서 공격하는 데까지는
과거에 해킹할 때는 정말 몇 달 정도 걸렸었는데 이게 몇 분 수준으로 그리고 비용도 그냥 AI 구독해가지고 좀 비싼 거 내면서 그 API 날리면 되니까 굉장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우려가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나 이번에 그 미토스 프로젝트 글러스윙을 발족하면서 같이 발표했던 이 미토스의 파괴적인 역량, 파괴적인 힘을 한번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첫 번째로 본 거는 27년간 정말 이 오픈 BSD라고 하는 굉장히 까다로운 OS, 주요 이제 국가들의 핵심 방어벽 역할을 했던 이 OS를 27년간 정말 찾지 못했었는데 그 취약점을 이번에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게 뭐 그냥 뭐 수백만 번의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그냥 찾아낸 게 아니라 정말 추론을 통해서 여기에 보완적인 취약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찾은 거라서 더더욱 좀 시장에서는 충격을 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정말 16년간 찾지 못했던 이런 뭐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각종 플래시들, 즉 웬만한 동영상들 이런 재생하는 엔진의 어떤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도 워낙 오랫동안 많이 쓰였다 보니까 정말 이런 버그 테스트, 취약점 테스트를 500만 번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못 찾았던 걸 이번에 찾게 됐고요. 뭐 리눅스 커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놀라웠던 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럼 AI를 떠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이버 보안 시스템들이 이렇게 해킹을 할 때는 뭐 이러이러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킹이 되는지를 체크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거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미토스가 해킹 에이전트처럼 알아서 이렇게 일반 사용자로 위장해가지고 특정 가장 기본적인 권한을 가져온 다음에 취약점 중에 어떤 거 하나를 발견하면 그 취약점을 타고 계속 올라가서 작은 취약점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연결한 다음에는 가장 높은 보안 담당자가 스스로 되면서 최고 권한까지 획득하는 그런 단계로 가서 지금은 이제 이 미토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울 만큼 뛰어난 이런 해킹 능력, 사이버 보안 위험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면 확실히 좀 많은 기업들이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보안 시스템, 특히나 은행이라던가 소프트웨어 쪽은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련된 어떤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관련된 변화들, 특히나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타격을 입고 혹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지까지도 계속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엠팩 코덱에다가 리눅스 커널에 허점을 찾았다. 그러면 허점 찾는 거면 뚫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융업체들이 다 모였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확실히 좀 무서운 것 같은데 미토스가 워낙에 자기들이 봐도 잘 나가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몇 개 회사들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뿌렸다고 하니까 뭐 이게 상용화가 되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걱정이 사실은 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엔트로픽이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고 하죠. 올해 연매출 전망치가 오픈 AI를 벌써 넘었다, 3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던 게 어젠데 바로 또 코어 위브랑 또 사부작 파트너십을 하네요. 네, 이제 코이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파트너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어제 그 전환 사태 때문에 좀 주가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또 자기가 얼마나 이 주가랑 전환 사태 관련된 그런 재무적인 문제랑 별개로 이 비즈니스적인 좀 장점이 있는지는 확실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반대로 또 엔트로픽도 지금 계속해서 수많은 파트너십 기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추가적인 어떤 용량들을 확보하고 있는 과정 자체가 엔트로픽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좋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하죠. 바로 오픈 AI가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샘 알트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미토스처럼 우리들도 공개하기 위험한 도구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사이버 보안 서비스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그 막상 수많은 이런 인터뷰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미토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수많은 어떤 것들을 해킹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이 샘 알트만은 그냥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마케팅 용도의 발언 정도다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오픈 AI가 어쨌든 마케팅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걸고 있거든요. 이 오픈 AI가 지금 광고 매출로서 2030년 매출을 좀 제시한 게 1,020억 달러입니다. 지금 올해가 한 25억 달러 정도를 벌고 그리고 내년에는 4배 성장한 110억 달러. 그리고 나서 또 한 3년 뒤인 2030년에는 1,020억 달러로 바로 그냥 확확 뛰게 이제 기본 전망을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는 수많은 기업들 오픈 AI로 모아야 되고 그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좀 자신들의 어떤 기업에 대한
이런 마케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걸 봤을 때 이 광고 매출과 관련해서 오픈 AI가 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전제 조건은 일단 2030년까지 매주 27억 명 넘는 운영자를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 수익성 측면에서도 일단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게 일반적인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광고로 그냥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할 것 같다라는 것을 전제로 광고를 하게 되지만 이 챗봇에다가 광고를 할 때는 사용자가 나 어떤 거 사고 싶다라는 것을 자신의 목표를 좀 명확하게 적다 보니까 조금 더 그 확률이 높아지고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강점 때문에 이렇게 좀 AI를 그래도 좀 광고 매출과 관련돼서는 좀 기회가 있는 만큼 과연 오픈 AI가 이번에 광고 매출로 이거 출시 2주 만에 ARR 1억 달러를 찍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곧 있으면 이제 올해 연말까지 정말 25억 달러로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픈 AI도 사실 올해 IPO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광고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치를 좀 펌핑을 해야 사실 IPO 할 때 좋은 가치 반영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관련된 지표들을 꺼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데 근데 최근에 CFO 최고 재무 책임자가 샘 알트먼의 IPO 계획에 반대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은 약간 이것 때문에 사실 두 CEO와 CFO의 관계가 좀 안 좋아졌다라는 그런 좀 우려도 있었던 상황인데요. 자신이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막 대규모의 투자 이런 것들을 지금 이 AI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IPO를 하려면은 그래도 이 투자자들이 봤을 때 매력적인 뭔가 재무 조건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제 이런 트레이닝 비용을 좀 감안하면은 2030년에도 좀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CFO가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워낙에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뭐 CFO는 CFO로서 일을 했고 샘 알트먼 같은 경우는 또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약속한 뭐 금액을 좀 맞춰줘야 하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2026년도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빨리 좀 IPO를 특히나 엔트로픽이 IPO를 해가지고 자신이 밸류에이션이 좀 깎일 수 있는 우려를 최대한 좀 지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예정보다 좀 빠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은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올해는 엔트로픽, 오픈 AI 회사들이 또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네. 이렇게 시장으로 나오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AI에 대한 감정, 강윤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이렇게 AI 관련돼서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 놀라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과 우려도 이제 저는 우려가 한 99, 그래요? 기대가 1% 이제 이렇게 바뀐 것 같거든요. 정말요? 네. 젠지 혹시 젠지는 그런 거예요? 네, 요즘 젠지 시대에서 이 AI 관련해서 이 젠지. 마음이 좀 변화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했나요? 네, 정말로 이제 뭐 걱정이랑 AI에 대한 분노가 좀 늘고 좀 과거에 있었던 뭐 흥미, 흥분, 그리고 희망 이런 것들은 줄었습니다. 특히나 뭐 걱정은 작년에도 원래 41%로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 42%로 크게 늘진 않았는데요. 근데 분노 같은 경우는 작년에 22%에서 올해 31%로 굉장히 크게 늘었고요. 반대로 이제 희망은 한 27%였는데 18%로 감소. 그 흥분조차도 한 36%에서 22%로 이제는 좀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늘고 긍정적인 감정은 줄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직업적으로 결국 자신이 취업을 못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런 분노가 좀 많이 늘었다라고 하고요. 실제로도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굉장히 좀 좋은 대학교에 그 CS를 전공을 해도 요즘은 주니어들 같은 경우는 직업을 굉장히 구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조사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 응답자의 56%는 AI를 좀 일상적으로 잘 다룰 수 있게 기술을 갖추겠다라는 응답이 나왔고 이거는 작년 대비해서 12%포인트 증가한 수치인데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 굉장히 좀 싫어도 걱정이 돼도 AI는 키울 수밖에 없는 거대한 시장이라는 것을 또 반대로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요. 이 AI와 관련된 투자와 관심은 싫어도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걱정되시죠? 네, 걱정도 되죠, 당연히. 얼만큼 걱정돼요? 그런데 또 그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또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수영 연구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시점에는 좀 그냥 마치 AI가 엑셀처럼 막 당연히 그냥 기본적으로 업무에서 쓰게 되는
뭐 무늬가를 가리지 않고 쓰게 되는 그냥 하나의 좀 툴처럼 되면서 그냥 생산성 향상에 좀 기여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고객 그냥 이렇게 해고를 해버리면은 시장에서 유효 수요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돈을 써야지 경제가 굴러가는데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는 정말로 그 시트리미 리서치가 말했던 것처럼 경제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 현재까지는 향후 한 뭐 10년 안에까지는 그래도 웬만하면 그냥 대규모의 고용 붕괴보다는 생산성 향상 이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 같은 말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들 상당히 좀 걱정하고 있는데 괜히 신문방송학과 나왔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AI 프롬프터 학원을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광전자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광전자라는 이 키워드가 난리 났는데 일단 미국에서도 파이버 부품사들, 특히 루멘텀 같은 회사들 뭐 오늘 코히어런트 날아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날아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좀 많기 때문이고요. 이 루멘텀 홀딩스의 CEO가 역대급 호황이다라고 하면서 향후 이제 2개 분기 안에 2028년도까지 물량이 매진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2026년도 2분기인데, 그러니까 올해 아니면은 거의 뭐 2028년도 물량이 끝난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하이퍼스케일러의 어떤 캐펙스와 관련된 투자는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결국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 광통신과 관련된 제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게 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루멘텀 홀딩스에 대한 목표가가 새롭게 나왔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1225달러를 제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같이 제시를 했던 게 첫 번째로는 EPS는 앞으로 3년 동안 4배 수준으로 증가할 거다. 매출은 최대 3배, 마진도 15%포인트 증가할 거고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제품은 이제 EML 레이저 제품들.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현재 루멘텀 홀딩스가 시장 점유율을 거의 90% 가까이 장악하고 있는 고가 제품인데요. 한 개당 가격도 2배 정도 더 오를 거고 성장률도 8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통신 스위치 역시도 매출이 한 8배에서 10배 정도 오를 거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광통신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트론 리서치가 이 같은 이 광통신 관련된 기업인 이 어플라이드 옵토 일렉트로닉스에 대해서 공매도 포지션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옵토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 어플라이드 옵토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10% 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광에 대한 정말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큰 만큼 광 같은 분야도 좀 포트폴리오에 계속해서 하나쯤은 들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루멘텀 알레세이아에서 1225달러, 1000달러가 넘고요. TD 코엔도 875달러의 목표 주가, 매수 의견을 제시한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휴대폰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 네. 휴대폰이랑 맥북 이런 거 관심 요새 많으시잖아요. 아, 그럼요. 예. 좋아합니다. 애플. 네. 자, 애플 관련된 뭐 성장률이라든지 재고율, 출하량 뭐 이런 거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성장률 1%. 근데 생각보다 좀 둔화됐다라는 느낌이 좀 받는군요. 그렇죠. 작년 이제 4분기 성장률이 4%였는데 이번에 1% 성장으로 이제 나왔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1% 오를 수 있었던 이유도 메모리 가격이 오르니까 이 중간 상인들이 재고를 먼저 좀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사려고 하다 보니까 1% 오른 거고요. 실제로 소비자들의 어떤 스마트폰 구매는 1분기에 사실상 6% 정도 역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쪽 같은 경우는 좀 위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힘들 때 애플은 오히려 판매량을 좀 증가시키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1위를 달성을 했고요. 가장 주했던 거는 중국에서 판매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보조금 효과와 할인 효과, 거기에 메모리 가격이 좀 올라도 가격을 좀 웬만하면 유지시키려고 했던 게 굉장히 좀 좋은 효과를 봤고요. 반대로 이제 삼성이라던가 샤오미 같은 경우는 좀 점유율, 판매량 측면에서 좀 일부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반대로 이제 순수하게 이건 소비자 판매 쪽이고 일반적인 어떤 그냥 재고 판매 쪽으로 본다면 삼성도 나름 좀 판매량이 일부 증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애플 굉장히 스마트폰 판매량 잘 나오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지만 반대로 오늘 이제 미국 내에서 매장 3곳을 좀 폐쇄한다라는 부정적인 이슈도 함께 있었는데요. 일단은 여기 폐쇄 자체 이유는 그냥 쇼핑몰에다가 있었던 애플 매장들인데 최근에 쇼핑몰이 뭐 소유주가 자꾸 바뀐다든지 경매라든지 핵심 브랜드가 나간다든지 하면서 좀 아쉬워서 그만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했던 부분은
세 곳 중에 두 곳은 노조가 없었고 한 곳만 노조가 있었는데 그 노조가 있었던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재고용을 안 하고 다시 새롭게 지원해가지고 합격한 경우에만 받아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대응을 좀 예고했던 만큼 약간 법적으로 인한 살짝의 발목 잡는 정도, 약간 부정적인 심리를 만들어내는 정도는 있을 수 있으니까 관련 소식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6월 초가 되면은 WWDC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열리는데 사실은 개발자 회의에서 뭔가 올해 전체적인 로드맵, 내년 초반까지를 발표를 하고 하반기에 아이폰을 발표하면서 주가를 하반기에 끌어올리는 그런 패턴을 많이 가져갔었습니다. 현재 애플의 주가가 지금 오늘 0.5% 정도 오르면서 261불까지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의 투자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막 되게 큰 폭의 상승과 혹은 반대로 큰 폭의 하락을 예상하기에는 현재 환경이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일반적인 어떤 특정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WWDC에서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좀 하락하다가 좋은 판매가 나오면 살짝 오르고 반대로 또 엄청나게 좀 좋은 모습을 뭔가 보여줘야 그때부터 다시 한번 성장 모멘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요. WWDC 전까지는 그냥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웨드부시도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 $300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원래 욕을 먹으면 애플이 잘 되거든요. 과연 폴더블 아이폰이 얼마나 네. 욕을 먹을지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이었습니다. 투자 의견 조금만 오늘 오후장 어떻게 대응할지 남겨주시고 마무리하죠. 네, 오늘 그래도 물론 이제 처음에 좀 일부 미시간 심리지수라던가 이런 게 좀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다행히 일단 CPI가 잘 나오길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봤을 때는 일단은 좀 주요 엔비디아랑 브로드컴, 아마존 등의 좀 주요 테크 기업들 위주로 좀 상승 가면서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좀 플러스로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엊그저께는 음전할 것 같다라고 하시더니 네. 오늘은 잘 버텨주기를 바라본다 말씀 주셨습니다. AI 광전자 쪽 좋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US스탁의 김준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예.